대신 너네 강제징용 역사를 인정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등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한국이 강한 경기의 눈초리를 지켜보고 있다. 경기의 눈초리를 보내야 됩니다. 무력행위는 완전 올림픽의 직격탄이거든. 다 불참선언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진필이 형이 얘기하는 거죠. 진필이 형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우리 이거 하잖아 지금. 우리 지금 하잖아 지금. 되게 상상된다. 오. 푸틴 전화 오고 알았어. 알았어. 1월 오케이. 막 약간 어, 이랬을 것 같아. 일단 언제 끝나.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아,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아 그런 생각했구나. 알았어 챙겨줄게. 자, 솔로 지옥 아닌 기레기 지옥에 빠진 당신 대들기가 잘 챙겨드릴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챙겨드린다고 하셨으니까.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쏘아진 뉴스의 홍수. 근데 우리가 놓친 뉴스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이야기는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놓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가 있다. 그래서 세계 속의 묻힌 뉴스 세번뉴 브리핑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첫 네. 번째 아이템은 우리 지송익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 우리 신지혜 기자가 준비했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사도광산 문제예요. 이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들어보긴 했는데 뭔진 그냥 사실 그냥 넘어갔어요. 저도요 몰라요. 저도 이번 보도로 처음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데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본이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딱 이 뉴스 보자마자 전 딱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 일본 또 너야? 왜요? 연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건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 감각이. 얘는 왜 맨날 똑같은 패턴으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유네스코에 자기들의 뭐를 등재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뭔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뭔가 인정받고 싶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도 그렇고 왜냐? 일본은 BTS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데 유네스코라도. 유네스코라도 받고 싶은데 유네스코 받아 내보니까 자기가 근대 없이 현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없이 나 없다. 없다. 그래서 근데 뭘 올리다 보니까 다 근대랑 연관이 있는 거지. 근데 일본의 근대는 뭐야?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한 그 전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가 이제 일본인의 그 자랑하고 싶은 자랑거리 안에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뭐 동북아시아인들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자랑을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숨기고 싶은데 자랑만 하고 싶어. 그건 안 되지. 욕심쟁이. 욕심꾸러기야. 욕심꾸러기 일본. 과연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 사도광산이라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광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7세기 에도 시대에 되게 이게 옛날이네. 옛날 17세기면 1600년대잖아요. 그러면 조선 시대입니까? 그건 어려운데요. 조선왕조가 500년 아니야. 조선이었을 것 같긴 해. 조선왕조가 500년이니까 최소 1500년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1600년이면 아마 조선 시대일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 광산에서 1600년이면 임진왜란 직후잖아요. 사학과. 오, 예. 임진왜란 1592년 몰라? 그치. 방금 알았어. 1591년. 오케이. 에도 시대. 오케이. 어쨌든 에도 시대에 여기가 세계 최대 금 생산지였다. 금이 근데 나왔다고요? 그때 이제 채굴하는 골드러시. 방식이 일본 고유의 수작업 방식이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유산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이 광산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1989년에 문을 닫은 광산이에요. 그러면 한 30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광산이에요. 맞아요. 역시 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 이걸 통째로 등재한 게 아니라 에도 시대, 그러니까 예전 시대의 것만 등록을 하겠다. 왜? 그러니까 왜 그 광산 안에 있는 여러 개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에도 시대의 것만 등재를 하고
지금 우리가 흔히 근대라고 부르는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근대 유물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고 조선인들 강제징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 시설물까지 동시에 등재를 하게 되면 이 강제징용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등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본 내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 난리 났죠. 그러니까 욕심꾸러기인 거예요. 지들 자랑하고 싶은 것만 자랑하고 자기를 잘못하고는 또 쏙 빼고 싶은. 근데 이제 본인도 아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대를 가리지 않고 등재를 했을 때 외교적인 여파가 있을 거를 아니까 그 문제되는 부분만 일제강점기 시대의 건물이나 그런 시설물들만 쏙 빼고 지금 등재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함도랑 똑같은 거죠.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네, 군함도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군함도도 사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쓸 때 강제징용을 당연히 언급을 안 했죠. 근데 그때 군함도 등재할 때 사실 우리가 2015년도에 군함도 하나만 등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메이지 근대 유산이라고 23개가 등재를 한꺼번에 신청해서 됐어요. 다 됐어요? 23개가? 근데 그중에 7개가 조선인 강제징용이 있었던 시설물이었어요. 최소 7개가. 근데 그때 이제 유네스코에서 야 너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라. 우리가 이번에 신청은 받아줄 건데 대신 너네 강제징용 역사를 인정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 그러니까 이 시설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너희가 다 설명해야 돼. 알겠지라고 했고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등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의 신주쿠 도쿄 신주쿠 가면은 뭐 그 역사 문화관이 있대요. 근대 역사 문화관 같은 게. 근데 거기 이제 뭐 그런 군함도나 이런 시설물들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왜냐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강제징용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유네스코가 다시 한번 2021년 작년에 다시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올해 12월까지 다시 우리가 그때 약속을 어떻게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내기는 해야 되는데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의 유사한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 이제 그 조선인들의 피가 묻어있는 역사는 알리기 싫고, 근데 뭐 유네스코 등재는 되고 싶고. 그치. 근데 유네스코 등재되면 뭐가 좋지? 왜 그렇게 갈등을 불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자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기도 하고 만약에 일본이 신청을 한 대로 등재가 된다면 그 역사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공인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관광 자원으로 또 그런 할수 관광 있으니까. 목적도 있고 지금 군함도 관광 얼마나 많이 가는데 사람들이 나가사키 간 사람들 다 군함도 가가지고 관광 안내사가 이런 설명을 한대요. 뭐 여기는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이 같이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대요. 이 뭔 개소리야? 다녀온 분들 후기가. 와 개빡치네. 그렇게 유네스코로 등재된 이후에 일본이 가질 수 있는 이득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사도섬에 대해서. 사도광장 저는 사도라고 해서 도가 그 섬도라고 해서 사도인 줄 알았어. 사도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시마. 사도도인 거 사도도. 맞아요. 사도도. 자 어디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일본 지도 하나 띄워놓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떠 있어 등에 지금 떠 있어? 등에 떠 있어? 대리기 무시하지 마. 우리 참사 그리고 띄워드려 이런 거 이런 거 뒤에 띄워드려. 무시한다니요. 존경하죠. 지금 근데. 일본에 와 있는 느낌이야 지금. 멀티버스야. 멀티버스네. 메타버스야. 참석자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있어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 사도 아일랜드. 이렇게 일본이 길잖아요. 그죠. 그 한 중간에 요 해안가에 있는데 그 본토에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섬이에요. 섬. 이렇게 S자로 생긴 섬에 있는 광산을 이제 사도광산이라고 그 섬 자체를 사도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금. 지금은 뭐 폐광됐다면서요? 금이 많이 나서 지금은 폐광됐죠. 89년에 폐광됐으니까 니가타현 소속이래요. 그렇습니다. 자, 댓글 읽어볼게요. 루리앱의 스즈미 하루이 단장님. 근데 닉네임이 일본어야. 여기 루리앱에서 이제 지금 스즈미 하루이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지금 스즈미 하루이 단장님께서 군함도 핫한 시절에도 강제징용 전수조사가 안 됐다는 건 내가 들었는데 피해자 인원 파악도 안 돼 있고 시민단체들은 지들끼리 다투는 것도 봤고 홈파망이다. 몇 년 지났다고 달라져 있을까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홈파망은 이제 혼돈 파괴 망가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조사가 제대로 돼 있냐 이게 지금 조선인들이 가서 당했다고 하는데 그 전수조사 뭐 어느 정도는 조사가 돼 있는 겁니까 이제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전수조사가 진짜 어려워요. 이미 이런 상황이 벌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기록을 당연히 공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일단 자료가 2개예요. 근데 1,000명에서 2,000명은 최소 된다.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 일단 1,140명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일 많은데요. 이거는 일본 공문서에서 확인된 내용이에요. 일본 니가타, 그러니까 그 사도섬에 소속돼 있는 현인 니가타 현에 노동기준국이라는 그 공식 조직이 작성한 공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귀국해야 되는 조선인들한테 채무를 못 준 내역이 뭔지를 정리한 문서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봤을 때 나와 있는 조선인 수가 1,140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채무라는 게 조선인들이 일본에 갚아야 되는 돈? 아니 월급을 못 받은 월급을 조선인들의 안 준? 수가 이러하다. 그럼 더 많을 수도 있겠네. 더 많을 수도 있는 최소 거죠. 1,100. 최소 1,140명인데 근데 일본에서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난달에 발표돼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2,300명대였다. 왜? 그 증언자들과 이런 기록을 봤을 때 이게 후쿠오카대 명예교수인 히로세 데이조 교수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에서도 어쨌든 뭐 1,200명대로 추정이 된다라는 자료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이런저런 기록들과 증언을 모은 결과예요. 어쨌든 1,000단위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월급은 왜 안 준 겁니까? 진짜 이해 안 되네. 뭐 일본의 강제징용으로 정말 끌려간 조선인들이 뭐 좋은 대접 받았겠어요? 그쵸. 당연히 아니죠.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 받으면서 모멸감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뭐 월급 체불은 너무 많이 진짜 벌어지고 그냥 일보였을 기본이었다 정도.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댓글 정력 기자 읽어주시죠. 다음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자카미지 왜 이런 분들만 자꾸 댓글 우동가? 뭔가? 우동가님이 일제에 의한 강제 노역과 거기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지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거네. 아베 효수님이 가격해. 다음은 저희는 효수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다. 이분 아이디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일본 빠른 진짜 일본뿐인가? 일본 빠른 근대화와 관련된 일본의 빠른 적은 근대화. 한국인 착취의 역사가 빠지질 않냐. 결국 일본은 자력으로 근대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한국을 괴롭혀가며 근대화했다는 게 정답인 거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정말 일본의 근대화 발전 메이주신 이후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그 전까지 발전을 보면 정말 주변국들 정말 착취하고 정말 식민 지배하면서 쌀 같은 것도 가져가고 강제징용이라니. 강제징용, 남의 사람을. 나라 국민을 우리나라로 끌고 와가지고 노역을 시킨 거잖아요.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주도에 그 송악산이라고 올레 10코스에 있어요. 그 삼방산 네. 쪽에 그 많이들 가는 데인데 그 송악산이 다 일본군 진지였어요. 거기에 다크 투어리즘으로 많이 다녀요. 거기가 네. 제주에 원래 공항이 알뜨르 공항이 거기 있었어요. 원래 공항이 이제 원조가 거기예요. 그 일본이 이제 군용 시설로 닦은 공항인데 그걸 누가 닦았겠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닦았겠어? 그리고 그 송악산을 둘러싸고 다 이렇게 대포가 이렇게 비행기가 포진지. 출격할 수 있는 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 본토를 습격했을 때 거기서 최후의 항전을 하려고 가미가제 특공대가 출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행히 그게 이제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죠. 뭐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원자폭탄 때문에 전쟁이 일찍 끝났으니까 그 공항 진지 전부 제주도민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징용 시기에 그러니까 1940년대 중후반기는 전방위로 조선 사람들 끌어다가 그냥 우리는 본토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강제징용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뭐 실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어떤 이런 국격의 훼손을 감당할 만한 왜 이런 역사를 본인들이 자꾸 드러내는지 이 이슈를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이는 약간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당연히 유네스코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발언권도 센 나라이고 로비도 세게 많은 하고. 국제기구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것도 되는데 이제 역으로 이게 정말 등재에 성공을 한다면 혹은 성공을 못해도 계속해서 후보로 지정이라도 된다면 그거 자체가 약간 본인들의 역사를 세탁하는 코에 등재가 된다고 해서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전범 국가의 범죄가 탈색되진 않잖아요, 결코. 근데 누구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함도의 등재가 일본에는 지금 좀 뼈아파요. 그러니까 등재를 하긴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계속해서 시정명령 같은 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정명령 같은 걸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너희가 분명히 강제동원을 포함한 어두운 역사를 전부 다 거론을 하고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또 지적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이제 뭐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런 걸 신청 안 하는 게 맞고 실제로 그래서 일본이 특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보다 유네스코 등재에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그 우경화의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어. 이게 2014년 5년에 있었던 일인데 음. 카미카제 특공대 다 들어보셨죠? 예. 자살 특공대. 음. 비행기에 타가지고 이제 폭탄 적국 넣고. 배나 항공기랑 그냥 부딪혀가지고 타고 있는 군인은 당연히 죽는 거고. 근데 일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섬인데 가고시마 현에서 그 카미카제 특공대가 남긴 유서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신청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 기록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일본 정부가 근데 이 신청서가 너무 일본의 입장에서만 서술돼 있다. 사실 유네스코 후보로 내려면 이게 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반려를 시켰어. 이건 얼마나 심했으면. 이건 좀 선 넘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가 인준을 해가지고 냈을 때 너무 반발이 심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가고시마현이 재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2015년에. 우리는 다시 내겠다. 근데 왜 가고시마현이었냐면 뭐 여기저기 그 카미카제 기지가 많았는데 그 가고시마현 내에서도 되게 작은 도시에 최대 그 특공대 기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자기네 상징으로 생각을 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 찾아보니까 그때 비난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완전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금 사도광산 가지고도 막 엄청 중국 외교부에서 엄청 분노의 논평을 내고 있는데 그때도 중국이 완전 난리 나가지고 지금은 카미카제 특공대 유서를 뭐 등재 신청을 하겠다는 목소리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까지 갔었어요. 지방 정부의 선택이긴 했지만. 야, 좀 뭐랄까 그런 짤 있잖아요. 우리와는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아이고. 네. 범죄가 일상입니다. 네. 그럼 아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건 너무 선 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그렇구나. 받았었어요. 일본 안에서도 비난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인터넷에서 그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유서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읽어본 적 그 있어요. 내용 자체는 눈물 나죠. 내가 보면은 너무 불쌍해. 네. 불쌍하고 근데 막 나라를 위하는 애국심이 막 처절하지. 나는 막 벚꽃잎으로 쓰러지겠다, 쓰러지겠다. 막 이런 표현 나오고. 그건 사실 그거야말로 정말 근데 사실 뭐랄까 미화죠. 네. 국가와 전체주의의 한 인격을 정말 말살시켜버린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거의 결과가 정말 아무 무의미한 희생, 젊은이들의 희생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일본 전쟁이. 그럼 카미카제에도 조선인들 있지 않았나요? 있었어요. 강제 네, 집행. 있었어요. 그게 정말 마음 아픈. 그래서 조선인들의 편지도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나중에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선인들 있었죠. 참 정말 우리만한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문제가 생활 방식입니다. 너무 신기한데 근데 그 뭐 사도광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전역으로 끌려간 분들이 호의호식하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에어컨 나오는 데서 사무실을 보고 이랬으면 좀 불만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열악했는데요. 뭐 근데 조선 반도에서부터 이제 막 질질 끌고 간 건 아니고 당연히 어떤 근로 조건 같은 처음엔, 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해서 꼬셔서. 가족같이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간 분들도 많고 근데 가면 당연히 탄광 일을 했는데 탄광의 안과 밖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광 안에는 굉장히 어둡고 위험하고 붕괴 위험 있고 막 다 들이마셔야 되고 그런 일을 조선인들이 했어요. 일본인들은 땅 위에서 탄광갱도 밖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위험하고 그다음에 건강에 해로운 일들을 조선인들이 다 도맡아서 했는데 기록을 보면은 이런 일을 했대요. 뭐 운반하는 거, 캔 탄광 운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위에 구멍 뚫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제일- 파편 튈 수도 있고 뭐 무너질 수도 있고. 제일 막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 폭약을 써야 될 때도 네, 있고 한데 그런 일들을 조선인들이 많이 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작업의 비율을 보면 조선인 근로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방금 한 이제 신재 기자의 말을 이제 뒷받침하는 게 SBS가 이제 보도한 네, 내용인데요. 그거 봤어요. 네, 조선인의 지능이 상상 이상으로 낮아서 갱도 내 업무가 적절하다. 아 근데 기본적으로 식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았고요. 뭐 창씨 개명 일단 뭐 가자마자 그거 일본어 그렇다고? 3개월 배워야 돼. 왜냐면 일본어 잘 알아들어야 일을 이제 지시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문서를 보니까 이 SBS 보도도 이 문서에서 나온 것 같은데 조선인은 불결하니까 위생을 잘 갖춰야 된다. 조선인은 교활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대우가 너무 부당하다. 우리는 이렇게 일하려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막 쟁의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압하는 과정의 기록에 조선인은 교활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능이 상상 이상으로 낮다면서 또 교활하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그리고 지능이 낮기 때문에 갱도 안에서 일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그 단순 위험 노무를 하기 적절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뭐 내선 융화,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니까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 내선일치의 논리를 계속해서 주입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데려갈 때 일본이 이렇게 강제징용자를 데려온 이유가 이 광산에서 일하면 걸리는 병이 있어요. 당연히 탄광에서는 진폐증이 고질병인데 그렇죠. 그 진폐증 중에서도 우리가 실리카라고 부르는 규소를 들이마셨을 때 폐가 이제 뭔가 상처가 되게 많이 난대요. 그 규소가 이제 날카로우니까. 그래서 이게 규폐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하는 일본인들이 규폐증이 너무 많이 걸려서 조선인을 데려다가 써야겠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에서 앞에 총알바지로 내놓은 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죠? 그 이제 여기에서 강제징용을 했던 피해자 중에 사망하신 분의 유족이 언론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 폐 안에 구슬 같은 게 있었다고. 폐 안에 구슬같이 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잘 숨 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오래 견디고 억울하게 재단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그게 규폐증의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업무를 조선인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한 거죠. 뭐 병원, 학교 이런 건 당연히 제대로 없었고요. 근데 뭐 일본은 이제 기록상에는 그런 생활시설을 전부 다 제공했다고 했는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터뷰나 증언을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JOI님이 거짓과 모순으로 얼룩진 저들의 만행이 정말 숨조차 취기 힘든 악취나는 행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아도 강제 저축을 하게 해요. 일단 다 저축하라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저축을 하면 내가 빼고 싶을 때 빼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도 못 빼게 했어. 그러니까 뺏어가는 빈곤하고 건강도 해치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번에 등재를 추진하면서 또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 덕후 댓글 우리 이만 대표님. 네, 덕후의 익명님이 저것들은 세계유산이지를 이응 지읒 리을 하면서 그렇게 이건 뭐였어요? 너 뻔뻔 강제동원 사실 빼먹어서 저번에도 경고받음. 이번에 이걸 아니 나는 사실 이걸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이렇게 막 등재하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이 과정에서 또 무슨 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댓글도 굉장히 정확한데요. 그 신청 이유를 보면은 이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어요. 입장문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에도 시대인 17세기 세계 최대의 금 생산지로 전 세계 광산에서 기계화가 진행되던 16에서 19세기에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 기술을 심화시킨 시스템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 뭐 말이 긴데 핵심은 16에서 19세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제동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런 역사는 없었다라고 국제사회에 그렇게 알리겠다는 게 제일 문제고 일단 여기가 니가타 현이 미는 굉장히 관광 명소예요. 그래서 그 니가타 현 우리가 뭐 여행 가기 전에 현지 홈페이지 찾아보면 뭐 이런 코스를 추천해요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도 아일랜드에 놀러 가보세요 이런 소개글도 있어. 가면 뭐 경관이 대단하고 막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의 서식지고 따오기를 볼 수 있고 따오기를 볼 수 있고 보긴 어렵겠지만 멸종 위기종이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신기한 모양의 산과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천공의 성 라퓨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지형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도 시대, 그러니까 뭐 옛날 시대의 대표적인 귀향지였다. 그래서 여기로 귀향 온 일본 역대 인물들을 막 쭉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볼 게 많다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니가타현 KTX 승강장에 가면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인 사도섬에 가시는 거를 뭐 추천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글들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섬을 홍보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거죠. 특히 자국민들한테. 근데 그 부분도 신기하더라고요. 이 거기에서 그 사도 광산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섬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뾰족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 사진 나갑니까? 사진 지금 옆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 없잖아요. 보이시죠, 임 작가? 네, 잘 보여요. 이렇게 쏙 들어간 경우 없거든. 이런 경우 없는데 딱 거기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도 이 유네스코 등재의 어떤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게 생긴 게 근대 이후야. 아니 그러니까 그 산은 그러니까 그게 동산이거든요. 산. 근데 그건 예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예전 에도 시대에 사람이 손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패인 거다라고 해서 그 사도섬의 최우선 관광지로 일본 정부가 추천하고 있고 그게 뭐 일본의 절경 백선 여기에도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KBS나 다른 언론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지금의 특징적인 지형은 1890 몇 년에 그 이제 현지 지방 정부가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뭐 다이너마이트도 터뜨리고 좀 그 부분에 손을 대면서 그런 형태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거지. 이게 막 먼 옛날에 1600 사람들이 년대 막 손으로 파가지고 그때부터 유지됐던 지형입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모순이 있다라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해야 있지. 되는데 자꾸 하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헤어질 때 비유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싶으면 욕먹을 각오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차는 주제에 착한 놈까지 되려고 하면 그건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그죠? 이게 일본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착한 사람까지 되고 싶은 거지. 근데 지금 그게 무너질 것 같대요. 그래서 정비해야 된대요. 아 진짜? 총대적 난국이에요 지금. 고민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일단 그러면 이게 언제 등재됩니까? 일단 2023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뭐 유네스코가 받아주면은 그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은 뭐 내년도 이제 문화유산으로 신규 등재가 되는 건데 일단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지금 공식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이 나가는 날까지도 아마도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일단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일본 안에서 일단 일본의 우리나라로 치면 문화재청 같은 정부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섬을 이제 단독 유네스코 뭐 유산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라고 정부에 보냈고 이제 일본 정부가 그럼 우리는 추천을 하겠습니다라고까지는 발표했어요. 근데 아직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신청서, 추천서를 아직 내지 않았어요. 그 기한이 2월 1일이에요. 올해 2월 1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마감 한 달 전에 약간 급하게 발표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막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도 막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하니까 일단 그걸 좀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 보고 있는 거구나. 지금. 그러니까 여론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2월 1일에 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유네스코에서 당연히 심사 절차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심사 당연히 현지 실사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서면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그 절차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게 이제 끝나서 유네스코 전체 위원회 최종 등재 의견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등재 의견으로 올라오면 등재 가능성이 진짜 높아지는 건데 그렇죠. 그 이제 실사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조사를 주관하는 조직이 유네스코에서도 이코모스라고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보류라든지 반려라든지 그냥 등재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사실은 등재가 되게 어렵죠. 거기 이코모스의 의견을 전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절차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어요. 이코모스 화이팅. 맞아요. 근데 군함도를 보세요. 그런데 기자님, 근데 군함도 같은 데서 이미 경고를 여러 번 받았는데 등재 과정에서 영향을 안 미치나요? 그 영향 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 군함도에서도 그렇게 유네스코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군함도도 이제 서면 심사 다음에 뭐 현지 실사 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서면 심사 단계에서부터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해서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반대 의견을 냈다고 들었거든요. 대짜 누워서 봐야지. 근데 이제 유네스코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한번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군함도 그 논란 이후에 유네스코가 자 세계 각국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뭐 하나를 등재하고 싶은데 뭐 인접국 혹은 타국과의 역사적인 뭐 혹은 뭐 외교적인 분쟁이 있다면 알아서 해결하고 신청 좀 하세요라고 지침을 내렸어요. 하고 와라. 당사국들 간의 협의를 끝낸 채로 오라고 했는데 지금 또 안 된 채로 일본이 내니까 사실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이번에 뭐 되겠어?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현지 취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윤 기자가 덕후 댓글 읽어주시죠. 덕후 익명으로요. 군함도 보면 등재하고도 뒤통수 칠 민족이라 애초에 막는 게 아까 그 얘기 하는 거죠. 네. 네이버에 뭐 나이키 땡땡땡님인가요?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세탁 작업 끝까지 방해하고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려야죠.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라냐? 이걸 보고 이거 지금 가만히 좌시할 수 없다. 아 근데 뭐 한국 정부 당연히 규탄했죠. 규탄. 일단 뭐 외교부에서 당연히 뭐 일본 외교관 추치해야 되고 외교부가 이제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거를 추천하기로 결정을 하기 직전에 성명을 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이제 주제인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은 없었고 매우 개탄스럽다.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사를 부른 건 아니고 주한 일본 공보문화원장이 있는데 그 사람 외교부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거 처리해달라라고 지금 촉구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비가 그렇게 잘 돼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게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함도는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군함도는 사실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조선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피해자가 아니라 중국인도 많았고 연합군 피해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광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거의 100%가 조선인이라서 다른 나라가 같이 화내줄 여지가 좀 적은 거예요. 그게 좀 좋은데. 근데 우리도 사실 사도광산 잘 몰랐잖아요. 군함도는 계속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정부도 지금 이게 유네스코에 당장 들이밀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어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생존자도 좀 많이 없는 그쵸. 상황이고, 그쵸. 물론 정부에서 뭐 피해 현황을 조사를 하기는 했었는데, 뭐 지금 밝혀진 통계가 1,200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잡힌 명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도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겠죠. 2월 1일까지가 마감이니까 유네스코에 이제 일본 정부가 그때 신청서를 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네스코 가가지고 계속 뭐 로비도 해야 될 거고 그 전에 이제 공론화도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도 보시고 또 기사도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거를 원래 저희 일본 지국에서 주로 취재를 했었는데 KBS가 그 현장에 거의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요. 우리 언론사에서. 한국의 언론사 중에서. 근데 지금 이거를 외교부 출입 기자까지 취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대선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묻힐 만한 이슈긴 하죠. 그래서 오늘 신재 기자가 가져왔다는 거. 여러분 대선 뉴스가 요즘에 너무 다이나믹하고 정말. 사실 눈길 댓글에 너무 상상치 너무 못한 매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뉴스가 8개. 그러니까 일주일치 뉴스가 하루에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기 요즘에는.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러니까 잘 보지 못하고 넘어간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재 기자가 요거는 잊지 말자. 2월 1일 돼서 후회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미리 화내자. 그전에 진짜 안 화내자. 됐습니까? 잊지 말고 우리 이 그 분노를 미루면 안 돼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화내자. 그리고 지금 좀 무리수긴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막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막 한국 언론사들도 엄청 많이 취재를 하고 일본 시민단체들도 반대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이 식민지 부끄러운 역사를, 특히 강제동원의 역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우리 취재진이 연락을 해서 취재를 할 때도 그 강제동원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 일본인 특유의 애둘러 말하는 걸로 우리는 그 부분은 얘기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사족을 달았어요. 이걸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한다고 밝힐 때 정부의 최종 추천 결정이 아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4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런 사족을 단 게 일단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우리도 막 뭐 유네스코 추진위원회 시민단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단체가 있어가지고 사실 축하 행사를 하려고 했대요. 와, 드디어 일본 정부가 우리 사도섬을 뭐 유네스코에 추천한다고 합니다. 축하 행사 하려고 했는데 취소했어요. 여론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일본 안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공론화되기 전인 작년 11월에 일본의 이제 문화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문화재청에서 이런 추천을 할지를 심의하는 그 위원회 내부 회의에서도 비공개 회의였는데 한국이 강한 경계의 눈초리를 지켜보고 있다. 에도 시대로 대상을 좁혀도 이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일본 정부 안에서 얘기가 나왔대요. 이건 NHK가 회의록을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한국이 반발을 할 건데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청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반대 여론에 밀려서 신청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전망은
좀 기다릴 거다. 직전까지. 2월 막바지에 슉 이렇게 2월 오기 전에 슉 이렇게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이 한국인들이 경기 눈초리를 쳐다볼 수 있다. 근데 안 보면 하여튼 2월 1일이 마지노선이니까. 이런 한 달만 좀 경기의 눈초리로 일본 쪽을 좀 봐주시면. 근데 그 이후에도 그 공론화되는 내용이 심사 과정에 반영이 되기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군함도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군함도 같은 유네스코에서 이슈가 안 되니까 이제 네. 좀 하여튼 뭐 질타가 나왔다. 유네스코 안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본 그 쪽의 기대에 맞춰서 경기의 눈초리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눈초리를 보내야 되는. 그렇습니다. KBS 사이트 아니스님이 이런 사실 하나 둘씩 왜곡돼서 정말 역사에서 지워지는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닌 일본이다. 그때를 기점으로 또 다시 세계대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런 거를 자꾸 아무렇지도 않았던 역사로 그냥 세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우리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따오기 관광지로- 보러 가라 그러고. 많은 여러 나라 국가 분들이 와가지고 일하던 곳입니다. 이러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죠.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또 너야? 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 눈초리에서 보내야 된다. 자 여러분 신재 기자의 첫 번째 아이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혁 기자는 아니 이제 사실 말 그대로 묻힌 뉴스라는 거는 기사의 생산량이 적은 이슈인데 이렇게 어쨌든 준비 서사가 풍부해서 대들기의 영향력 믿어봅니다. 다음 아이템은 우리 정혁 기자 준비했어. 어떤 아이템입니까? 제 아이템도 공교롭게 국제 뉴스인데요. 뭐 세계로 뻗어 나가자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 긴장 고조 뭐 다 아시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 병력 배치했는데 이제 11월부터 10만 명. 11월에 이제 9만 2천 명이라 그랬는데 점점 늘었나 봐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는 특히 이제 외신 뉴스 BBC, 뉴욕 타임즈는 굉장히 일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 우리 언론이 국내 언론이 아직 대한민국의 사이즈에 비하면 외신 뉴스가 극히 좀 적죠. 그쵸, 비중이 그쵸. 별 관심들이 없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체르노빌. 최근에 체르노빌 봤거든. 저는 우크라이나의 국기 얘기를 알아요. 뭔데? 우크라이나 국기 아세요? 떠오를 법하죠. 우크라이나 뭐 동그라미 없어. 이렇게. 이거 한 줄 있어, 한 줄. 한 줄. 그 한 줄. 하늘 되게 예쁜 하늘색이랑 되게 흰색. 예쁜 노란색. 선배 흰색만 빼고 있어. 노력 인정합니다. 한 개도 못 맞았어. 근데 아무튼 우크라이나가 평원이 진짜 많대요. 뭐가? 대평원이 평원. 있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노란색이 밀밭이래요. 되게 맑은 날에 밀밭을 형상화한. 하늘. 너무 예쁜 얘기지 너무 않아요? 예쁘다. 맞아요. 그 우크라이나가 우리 굉장히 그냥 선입견으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뭔가 좀 황량할 것 같잖아.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밀 생산량이 두 번째예요. 맞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곡창지대예요. 러시아를 먹여 살리는 곳이었어. 원래 옛날에 소련은 다 이제 한 영토였으니까. 그리고 항상 이제 역사 속에서 러시아를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10세기를 전후해서 이제 키예프 루스라는 이제 당시의 나름 제국의 후손들이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한 나라 한 형제라는 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폐에도 같은 인물이 있어요. 서로 이제 지폐 돈. 네. 그거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정도면 이제 갔을 수 있지. 공유하는 당연히.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조상, 같은 왕.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조금 넘는데 많네요, 그래도. 영토는 우리의 한 6배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늘 그 뭐 해봐요, 선배 김태희가 괜찮아요. 뭐 밭을 메고 있고 뭐 그런 그런 정모의 나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야. 맞아. 많이들 우즈벡하고 헷갈리시는데 우크라이나예요. 우즈벡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예요. 네. 그 소문이. 그 가보세요 한번. 그래서 그 굉장히 러시아 그 인근에 이제 구소련에 포함됐던 나라 중에는 상당히 잘 사는 편이고 또 풍족하고 비옥한 땅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러시아와 상당히 좀 가까웠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앞마당인 셈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유럽 딱 사이에 있어요. 완충지대 역할을 맞아요. 하는 곳이고 하여튼 그런 나라예요. 이제 거기가 지금 러시아와 한판 붙으려고 한다. 왜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일단 뭐 소련이 이제 러시아 되고 이제 붕괴되고 이제
갈라서고 이제 그런 거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벨라루스랑 러시아랑 사이가 되게 좋단 말이야 둘이 지금. 맞아. 좋은데 왜 우크라이나랑은 사이가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굉장히 가깝지만 20세기 이후부터는 사실 러시아가 압도했잖아.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정통성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죠. 지금 대통령이 젤린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친서방 정책을 써죠. 다시 얘기하면 러시아로부터 이제 좀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이제 나토 이제 2차 대전의 산물이죠. 미국이 중심이 된 서유럽의 군사 질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놈의 새끼들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에 있는데 이게 나토에 들어가면 이제 유럽이 코앞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나토가 되면 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나토의 무기를. 러시아가 절대 원하지 않는 핵무기도 올 수 있다고.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 군사적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그냥 먹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그런 전례가 있죠. 그냥 먹어버려가지고 최근에 또 푸틴이 거기 가가지고 또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뭐 티베깅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빡치게. 크림 사태도 다 잊혀졌죠, 진짜 지금. 그러니까 그때도 서방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앉아서 계속 좌시하지 않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앉아서 좌시한 거 아니야? 좌시했잖아 그냥. 좌시하고 경고한다. 계속 경고하는데 크림반도 그냥 먹혔잖아요. 러시아 그냥 먹었어요 그걸. 미국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사실은 뭐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원유 생산 국가라면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안 하겠지만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계속 뭐 지금 뭐 공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이거든. 사실 나토에 신속 대응군이라고 있어 한 4만 명 정도 있는 상비군이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 정도 군사 행동을 하면 상비군을 파견할 만하지.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자기 대응 안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사실상 약간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방치된 셈이지. 그리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소련 때는 사실 군사적으로는 소련이 미국과 대등한 국가였잖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미국을 압도한 측면도 있었고 핵탄두 3,000개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대. 그러니까 3,000개? 그때는 소련의 일부였으니까 이제 이게 그 상태에서 소련이 망해서 이제 다 갈갈이 찢어졌잖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졸지에 내가 독립국가가 됐는데 어마어마한 핵탄두가 있잖아. 그거를 이제 클린턴 정부 때 중재로 그걸 다 이제 반납했어 러시아로. 근데 그 이후에 클린턴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쉴드를 안 쳐줬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약간 그 불안감, 배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사실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세게 나오고 있거든. 그 천연가스 유럽에서 쓰는 천연가스의 약 40% 정도가 러시아산이에요. 나도 그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러시아의 그 다 가스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잠궈버리면 바로 끝이에요. 잠궜대 지금 일부를. 그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국영기업이잖아 거기. 벨라루스에 지나가는 것도 잠근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한 뭐 러시아한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림반도 침공 때문에 이미 제재 중인데 여기에 이제 뭐 휴대폰, 자동차, 뭐 선박 이런 원료들을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지금 금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셈인데 약하죠. 약하죠. 그거 갖고 뭐 택도 없죠. 10만 명이 지금 군대가 와 있는데. 자 그래서 KBS 유튜브에 진심 흉기차 왜 사요? 님께서 댓글이네. 아니 뭐 살 수 있지 왜? 미국도 지 코앞에 쿠바 핵미사일 설립했을 때 노발대발 쓰면서 내로남불 따라오고 역사지하면 딱 답 나온다. 덕후에 확실히 나토 안 늘린다고 해놓고 늘린 건 생각하면 러시아도 빡칠만 하다. 약간 러시아 입장이 이해된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제 1963년인가요? 그 큐반 미사일 크라이시스. 쿠바에 이제 그 러시아산 그 미사일 이제 포대가 자꾸 이제 세워지는데 나중에 한 거야. 너무 늦게 알았지. 너무 늦게 알아서 CIA에서 가지고 뭐야 이거 쿠바에 소련 핵미사일 있다고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막 그 대서양 건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는 배인데 소련이 안 한다는 거 믿어버렸지.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배로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케네디가 야 너 이 손 넘으면 너 전쟁이야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이제 후르쇼프가 진짜 전쟁이야? 그 무서운 걸? 그건 좀 그렇칭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 배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배로 막아버렸죠. 배로 막아서 해상 봉쇄. 그렇죠. 요거를 넘어오면 전쟁 우리 누른다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이면에는 이제 러시아랑 가까운 터키의
미국 핵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거 우리 빼겠다. 맞아. 그러니까 니네도 이거 빼라 이런 이제 물밑 거래가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르츠초프 정권이 가지고 이제 뭐 맥이 빠졌는데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약속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좀 뭐 이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우리도 뭐 나토 가입하고 싶어요. 뭐 그리고 발트 삼국? 발트 3국. 발트 삼국 거기도 뭐 막 나토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러시아와 약속이 있어. 곤란해. 뭐 이렇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받아줄 것 같이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빡칠 수 있죠. 예. 그런 댓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트 3국도 그렇고 핀란드까지 이제 다 지금 사실 친서방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고립돼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지금 거의 유일한 동맹국은 중국인데 이 서쪽 유럽 쪽은 지금 특히 구소련 영토들이 자꾸 이렇게 미국의 영향력이 나토는 사실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니까 근데 이제 푸틴 대통령도 여러 가지 푸틴이 일단 좀 터프하잖아. 터프하죠. 곰탕 다니잖아. 우동 먹고 막 겨울에 막 찬물 시베리아 들어가서 가가지고 수영하고. 막. 집에 가서 굳이. 그 군대가 러시아가 한 84만 명 됐는데 그 생각보다 적죠. 84만? 어. 우리나라가 30만이잖아. 우리나 아니지. 60만이잖아. 우리나라 60만이에요. 60만. 그래. 그 그러면 생각보다 적죠.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만만치는 않아. 탱크가 러시아가 한 2,500대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한 1,100대쯤 된대.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제 네. 이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랑 면에 있는 접견 지역. 고기만 먹으면 끝이라고 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 민족 중요한 게 그 많이 모여 있나? 분포상 이쪽은 이제 뭐 친서방 뭐. 그래서 이제 사실 군사적으로는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러시아는 또 아픈 기억 있잖아.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꽉 잡혔던.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던 것이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었는데 이 소련 붕괴한 이제 원인이 됐죠. 또 하나의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체르노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는 군사 행동을 못할 거라는 이제 이게 지배적이고 이제 1월 중순인가요? 또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뭔가가 나올 건데 지금까지 이제 11월부터 지금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갑자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네. 이런 댓글 있어요. 인벤 댓글이랑 여기 이만한 작가님 읽으시죠. 네, 인벤의 환상적인 오우님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랬지 먹혀도 할 말 없다. 대댓글로 세웅지만님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상황이 급박한지를 모름. 코미디언이라서 그런지 현실을 망각함. 여러분 이번에 알게 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 이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시트콤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다가 맞아. 그 시트콤이 너무 시청률이 높아져서 그 시트콤 출연진들이 창당을 했대요. 맞아요. 아, 진짜 실화입니까? 창당 얘기는 몰랐네요. 싫어. 그래서 그 대통령 역할을 했던 이 젤린스키 대통령이 이제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된 거죠. 거의 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갔네. 그렇죠. 아니 뭐 저희가 무슨 당연히 코미디언 출신은 뭐 대통령 할 수 안 없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럼요, 아니라 뭐. 갑자기 딱 하시다는 게 아니라 코미디언 출신이 무슨 뭐 국회의원하고 뭐 시의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이 뭐 주지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 네. 갑자기 대통령 되신 거 레이건 같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바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랑 이제 붙었는데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 실망감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코미디언 출신의 이제 이 탤런트라고 해야 되나? 또 연기자분께서 되시고 연예인이 된 거죠. 연예인이 네. 되시고 비서실장은 자기가 일하던 그 같이 협력하던 그 뭐 PD 그쪽에 그 아들이 하고 이번에 또 경제 무슨 장관을 또 이번에 또 그 자기 하던 1+1 방송사인가 거기에 사장 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선진적이지 못한 상황이군요. 너무 지금은. 신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좀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KBS 유튜브 댓글 신재 기자 좀 보시죠. 네, KBS 유튜브 댓글에서 페펠캉님? 네. 네, 폴란드 동부에 친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심상치 않다고 해요. 점점점. 우리 언론은 러시아만 우크라이나 국경에 병력 집중한 걸 조명하지 나토 병력이 폴란드 동쪽 국경에 모여 있는 건 별로 알리고 있진 않아서 비대칭적인 모습이네요 하셨습니다. 이건 또 몰랐네요. 그러네. 여기 폴란드는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 있겠다. 그렇겠네요. 다음 듣고. 네, 덕후에서는 익명님이 서유럽 선진국들이 자기들 안보를 위해서 나토 전진시키고 국방비 줄이려고 하는 거지.
통찰들이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소반 선진국들이 러시아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군 이제 병력이 다 이제 저기 뭐야 그 전방에, 휴전선, 네. 전방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탱크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뭐 대서양에서 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쪽이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 이렇게 좀 배치가 돼 있나 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우크라이나한테 뭔가 넘기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범위가 내 나라가 최전방인 거랑 쟤네가 최전방이어 주는 거랑 좀 다른 그치. 그런 다른 상황이 정도가 있었죠. 그치. 네. 폴란드 입장에서 혹시 다른 정도가 아니지. 맞아. 확 안정되는 거죠. 갑자기 후방되는 거잖아. 그치. 폴란드 네. 입장에서는 여기가 전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이만큼 있어? 그걸 이제 버퍼 존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해줄 만한 나라가 하나 생기면 마음이 뭐 든든한 거죠. 국방 무언가지 든든할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클리앙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죠. 네, 클리앙의 교화 구성님이 침공하면 유럽과 미국이 경제 제재 들어가고 러시아 경제 파탄날 것 같은데요. 대댓글로 러시아가 가스 잠궈버리면 서유럽 동사자 나온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가스가 무기. 동사한다고. 그러니까 그 동사하는 정도라고요. 사람. 다음 댓글도 네, 인스티즈의 익명님이 근데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소속이었고 체급 차이가 너무 나서 다른 강대국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진 않을걸? 그냥 흡수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전망하는 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알고는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요 정세를 이해할 때 지도자들의 캐릭터가 사실 아무리 민주주의의 시대라도 특히 이제 미국 소련 정도 자꾸 소련이란다 러시아 정도의 사이즈에 국가면 옛날 분이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푸틴하고 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비슷하니까. 되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고 우크라이나 원조한 뭐 금액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제작비만도 못하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약속하네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몰라갖고 이게 잘 100% 이해가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관사를 붙이면 안 된대요. 관사를 붙이면 이게 무슨 어디 종속됐다는 뜻이 된대. 그 관사에서 이제 독립국가 연합의 일부 이런 뜻이었는데 트럼프는 악착같이 그걸 붙였다대. 네. 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어 관사는 내 설명하려고 이해해 보려고 봤는데 되게 어려워. 노력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읽을 수도 없어. 네, 그렇죠. 막.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정반대 정권이 미국에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푸틴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푸틴의 캐릭터는 이 푸틴의 이 권력의 기반은 어쨌든 민족주의잖아. 민족주의의 향수, 그리고 힘, 굉장히 권위, 옛날의 어떤 그 영광. 그러니까 러시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상당히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 되는 거예요. 네. 분쟁 자체가 여기를 분쟁 구역으로 묶어놓으면 계속 이제 뭔가 아까 뭐 가갖고 막 국방부 장관이랑 가서 총 이렇게 땡겨보고 지금도 그런 퍼포먼스 하고 있거든. 이런 분쟁을 좀 장기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들을 많이 해요.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주장에 따르면 뭐 전쟁이 나지 않겠네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요거를- 고전은 엄청 되고 있는 거 맞죠? 요거를 이제 살짝 이렇게 할 수 있지. 맞아요. 무력 시위를 같은 입장, 그러니까 나 이거 이 이슈잉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국제정치 석사 아니겠습니까? 국제 정치예요, 선배? 국제정치. 노동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전 국제정치였는데 제 전공이 이거였어요. 전쟁. 김기 기자가 국제정치 석사 쓸 때도 대통령이 푸틴이었을 걸. 맞아요. 엄청 아, 옛날. 그러네. 뭐 이런 고조된 상태에서 둘 다 전쟁을 원하지 않아도 거기 누가 실수로 뭘 땅 눌렀다. 이렇게 그러면 소용돌이야. 그때 이거를 잘못 시그널로 인식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너무 에스컬레이션이 심하게 돼가지고 너무 이게 긴장이 너무 고조되다 보면은 결국 전쟁으로 양국이 원치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촉즉발이란 말이 이제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죠. 그래서 푸틴도 그냥 이거를 정치적으로 쓰고 싶었고 우크라이나도 그냥 우리 좀 내버려둬 나토에 가입시켜줘 그냥 이 정도였는데 뭔가 그 안에서 화약고에 뭔가 불을 당기듯이 하나가 실수로라도 뭐 터지면 이런 상황은 진짜 전면전이나 국지전으로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도 실제로는 지금 당장 가입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우크라이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 좀 무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게 싫죠. 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오버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분쟁이 생기잖아. 서방 국가는 여기가 좀 중립지대였으면 그래. 살던 대로 살아 좀 조용할 텐데 그러니까 유럽은 싫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또 쉴드 안 쳐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하면 푸틴만 신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이득 보는 건 상황이죠. 푸틴밖에 없네. 참 미국도 곤란해요 지금. 왜냐하면 가스 문제가 중요하거든. 그치.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되든 뭐 크게 사실 바이든- 미국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먹을 때도 가만히 있었잖아. 지금 국내 문제가 중요하다고 아예 천명을 했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코로나를 100만 명씩 걸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까지 신경 쓰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항상 크게 전 지구적인 문제를 세 등분하잖아요. 그 중동 문제,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와 그 인접 국가,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문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한반도 문제가 여기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제 비껴나. 뭐 저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하물며 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렇게 뭐 사활을 걸 만한 국익을 뭐 이렇게 담보할 만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1월에 뭐 실망 타결 이 상황이 좀 타개될 거라는 기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당장 내일 갑자기 기사로 뭐 속보, 뭐 거기서 뭐 발발 뭐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거. 하지만 양국은 아마 원치 않고 있을 거라는 거 알고는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데 이런 댓글들이 의외로도 되게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 KBS 유튜브에 와이드 오픈 로드님이 핵 보유국 3위였어? 진짜 많았구나.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했는데 핵 포기를 부추겼던 미국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른 나라가 핵 포기를 할 이유와 신뢰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북한도 미국 말 믿고 지금 핵 보유국 뭐 한 10위 안에 들 거 아니에요. 있는 나라 몇 개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미국 말을 믿고 줬다가 우크라이나 같이 제대로 밍숭맹숭하게 뭐 보호도 안 해주고 크림반도 뺏겨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에 앉아 있는 꼴을 보면 북한이 잘도 핵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 제가 맞다 빼먹은 게 있는데 러시아가 섣불리 행동을 못한 이유 중에 그 러시아의 아까 거의 유일한 동맹국이 중국인데 다음 달에 올림픽 하잖아. 맞네. 중국이 올림픽을 얼마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다 아실 거고 이 여기에 재뿌릴 수 없잖아요. 사실 그 무력 행위는 완전 올림픽의 직격탄이거든. 다 불참 선언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서방에서. 1월에 뭐 별일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항상 언급이 됩니다.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진핑 형이 얘기하는 거죠. 진이 형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우리 이거 하잖아 지금. 우리 지금 하잖아 지금. 되게 상상된다. 푸틴 전화 받고 알았어. 알았어. 1월 오케이. 막 약간 이랬을 것 같은. 일단 언제 끝나? 2월에 끝나? 알았어. 참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스트롱맨처럼 생겼어 둘 다. 그러니까 외모가. 어쩜 그렇게 참 그러지 않을까라는 킹미적 가심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토, 우크라이나, 미국, 러시아 엮여 있고 중국까지 알고 보니까 살짝 형 적당히 해.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죠. 네, 유튜브 댓글 이크님이 처음엔 한 나라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여러 이해관계와 명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우린 그저 그들이 상호 평화적으로 윈윈하기만을 바라는 게 최선인 듯 싶다. 근데 이 말 좀 와닿는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분쟁이 생기면 사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분쟁이 생기면 당연히 미국도 제재를 할 것이고 뭐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중국과 북한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영향이 없겠어요? 그치. 그리고 가스를 또 잠그면 서유럽의 물가나 중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죠.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통장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를 주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대선 뉴스가 너무 재밌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많이 본 뉴스의 절반이 대선 뉴스야 지금. 근데 정말 무협지처럼 재밌어서. 무협지처럼 막 활극이 하루에도 몇 번씩 펼쳐져서. 너무 상상 못할 일들이. 그렇습니다. 상상 못할 일이 펼쳐가지고 정말 저도 요즘에는 그 정치 유튜브만 계속 봐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뉴스도 한 번쯤 보시면서 머리를 식히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신재기가 처음 우리 대리기 녹화해봤는데 어땠습니까? 뭐 화면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에너지가 약간 여기를 침공해 오는 것 같아. 김기화 기자 에너지가 해쳐 이런 느낌? 라이브 할 때랑 또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프로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프로 하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 주도 이렇게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대들기는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으로만 보지 않나요?
뭐 많이 보시죠 그쪽으로. 아이튠즈, 파티, 그쪽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 네. 자,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팟빵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저 다음 주에 또 만나나요? 고생하셨습니다.